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래간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식 포럼 제가 처음에 시작했고 또 1000회를 넘겨서 이제 이어받게 된 우리 김현석 교수와 함께 그 포럼에 관여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임도빈 교수께서 제가 반려동물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저를 사회로 좀 부탁을 해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좀 이상한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다 보면 드라우센 블라이벤 해서 강아지 그 코카 스페니얼 같은 그 강아지 모습이 나오고 바깥 그러니까 keep out이라는 얘기죠, 영어로. 그러니까 바깥 너희들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공원을 이제 자주 갔는데 공원에 보면 훈대 드랙 그래가지고 개똥이 그렇게 많아요. 개똥도 그냥 작은 여러분 식사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그 볼륨이 큰 경우도 많고, 당시에 독일에서 이제 어학 공부를 하면서 읽은 그런 글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과 주인 사람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사람을 닮고 사람도 반려동물을 닮는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걔들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만난 것은 참 드물고 좀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격세지감이 있고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셈이죠.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반려동물의 위상이나 또는 문제가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 모든 행정이 이런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반려동물 문제를 태클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더 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반려동물 2마리를 정말 열심히 키우다가 한 마리는 물려 죽고 한 마리는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갖은 수석까지 다 했는데도 결국 살려내지 못하고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그러죠. 그래서 안 키운다 그랬는데 또 3번째 입양을 해가지고 남들이 못 키운다는 거 가지고 주로 키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려동물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하고 또 무엇이 과제인지를 말씀해 주실 아주 귀중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서강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문 교수님께서는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수의과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시고 수의 안과학 전임 교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동물병원의 원장을 역임하셨고 수의과대학 부학장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갔다 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 실적이 있는데 뭐 제가 읽어드려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자입니다. 제일 토론자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임도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람 저렇게 소개시드릴 필요는 없겠죠? 예, 시간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토론자로서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나오시고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국회 포럼의 자문위원 또 경기도 동물복지위원을 하고 계시고 대한수의사회에서도
동물복지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데일리벳이라는 업체를 아마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반려동물에 관한 그런 정보와 지식 또 그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언론 매체라고 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서를 많이 남기셨는데 벌써 고양이님 저랑 살만하신가요? 이런 책이 있고요.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또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저 같은 사람, 그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 논문도 또 많이 쓰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도 받으시고 경기도지사 표창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까지 포럼을 해오던 방식 그대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발표를 듣고요. 차례대로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토론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광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임 교수님한테 이런 주제로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행정대학원이잖아요. 제가 보통 강의하게 되면 수의사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애견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봤지만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실 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또 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수의학 쪽에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국가 정책을 정하시거나 뭐 하실 때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윤 정부가 되면서 우리 여사께서 반려동물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우리 쪽도 같이 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가 이제 농림부에 대한 그 행정 조직을 말씀드릴 텐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동물복지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그게 국개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반려동물 의료팀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새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리드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책자들의 어떤 관심사항이 됐고 또 반려동물이 우리들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추세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지금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쪽 산업도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도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오해도 있어서 그냥 반려동물만 하면 무조건 사업이 될 줄 알고 껴오셨다가 안 되는 또 그런 산업도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의 그 사육 규모는 얼마 되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군대에서 이걸 부설했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좋은 걸로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1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옆에 있는 거 2020년에 보시면은 똑같은 연도에 했는데 이거는 27%나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옆에 또 반려동물 보고서 보시면은 또 29%.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근데 주변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보고 내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많이 따오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0만 가구, 또 반려인은 한 1,500명 정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반려견하고 반려묘, 개고양이를 비교해 봤을 때 개는 한 480만, 반려묘는 154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 통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반려동물 사람이 급성장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동물병원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개고양이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병이 보인 거죠. 그래갖고 학교에 엄청나게 병원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동물병원이 작년에 80억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 60억밖에 못했던 건데
몇 년 사이에 20억을 더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러냐? 다른 밖에 있는 동물병원도 엄청나게 지금 수입이 늘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다시 또 줄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수의사가 없어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 동물병원이 지금 수의사를 못 구해갖고 노는 병원이 있을 정도로 문을 수의사가 없어서 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 미국만 그러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더 급성장하고 있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굉장히 줄고 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앞에 그랑 비슷한 데이터인데요. 이게 농림부 자료인데 2010년부터 재작년까지 이렇게 본 건데 한 25% 이상 지금 그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미국하고 이제 외국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미국에는 거의 가족이 70%가 동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미국 가서 가정에 가보시면 거의 동물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처럼 조그만 개들이 아니죠. 거의 리트리버라든지 큰 개들 위주로 되어 있고, 뭐 집안 같이 살고 있죠. 개들은 뭐 같이 뭐 거의 가족처럼 다, 우리나라 가족이지만 그냥 더 오래됐죠. 한국은 약 15%,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 그 반으로 줄은 거의 데이터긴 한데요. 뭐 한 25%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반려동물에 대한 그 연 지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병원비, 뭐 사료비, 뭐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점점 미국이란 나라도 점점 반려동물이 정치되어 있는 게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같은 그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또 달라요. 이것도 뭐 수입이 20년도에 뭐 금융지주에 있는데 애들이 잘못된 데인데 5조 뭐 8천 된다고 그랬지만 다른 보고를 보면은 같은 20년이 3조 2천 반밖에 안 된다고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2027년 돼야 6조 될 것이다. 계속 아무튼 성장하는 건 맞지만 이 통계 데이터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광잉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큰 대기업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내만 보고 하게 되면 그거는 손해 볼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는 사람, 이게 중소기업은 상관이 없는데 이 큰 기업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이게 국내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동물병원도 뭐 대형, 근데 우리나라 이제 동물병원은 막아놓긴 했는데 큰 대기업에서 동물 못 찍게 해놨어요. 영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비영리 법인만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수의사들만 조금씩 이제 신장시키고 있는 거고, 그 전에는 뭐 모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상 물산인가요? 거기 그 어떤 큰 회사들이 막 달라붙었다가 이제 다 이제 올해인가 작년 다 클로즈 했습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이 산업이 큰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대충 이제 산업별로 보면 사료 시장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시장도 커지고 동물병원과 비슷하게 14% 정도. 용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려동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큰 국가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82학번이기 때문에 전 처음부터 다 봤던 사람인데요. 88년까지는 애완동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었죠. 그냥 집 지키는 게 개였죠. 그 짬밥 처리하는 게 개였죠. 그래서 밖에서 키웠죠.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사료도 없었어요. 사료가 나오긴 했어도 육견용 사료였어요. 우리나라 또 보신탕을 먹는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 그게 모자란 거죠, 음식이. 그러니까 그 용어로는 나왔어요, 육견 사료가 그전에는. 근데 88년이 끝나고 나니까 국민들 의식이 좀 바뀐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애완동물이라고 합니다. 펫애니멀인데 살아있는 장난감이죠. 이거를 정말 생명 개체로 보는 게 아니고 귀엽고 같이 놀아주고. 근데 그 초등학생 애들이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은 싫어요. 뭐 똥도 쳐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뭐 목욕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애는 놀라고 하니까 옆집 개가 사면 나도 사줘 뭐 이런 그런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 유기견이 많죠. 그냥 이거 뭐 병 걸려 갖다 버리는 거 돈 들어가니까. 그런 일도 이제 많아졌다가 그게 언제 또 바뀌냐면 2002년입니다. 우리 그 월드컵. 그때 이후부터는 진짜 컴패니언 애니멀이 돼요. 그때부터는 가족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됐고 이제 바깥에서 키우는 게 우리 이상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됐고,
또 절대 짬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먹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음식이 동물한테 해를 끼친다는 거를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국민들이. 근데 특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짜장면. 짜장면은 달콤하잖아요. 근데 잘 먹습니다, 강아지도. 근데 거기 양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파를 빼고 줘야 되는데 동물한테는 양파 중독이라는 게 있고, 그걸 먹으면 또 그 출혈, 그 지혈이 잘 안 돼서 그런 병이 또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그다음에 포도. 포도 그 동그랗게 좀 잘못 주면 그 씨앗의 독성 때문에 이 신장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보카도라든지 또 치킨 같은 거 잘못 주시면은 살만 줘야 되는데 그 뼈가 있잖아요. 뒷다리. 근데 그 뼈는 닭뼈, 새 종류 뼈들은요, 이게 부러지면 칼날처럼 변해요. 그게 장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동물이 이제 급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죠. 그다음에 또 기름진 거가 별로 안 좋거든요, 동물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식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사료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전문화됐어요. 그래서 당뇨병 걸리면 당뇨병 사료가 있고요, 고혈압 걸리면 고혈압 사료가 있고 처방식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게 또 살찐 애들을 또 그 다이어트하는 사료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노령개용, 강아지용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료가 똑같은 사료가 아니다. 근데 그게 점점 세분화되어 있고 요즘은 또 수제 사료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춤형 사료죠. 그럼 자기네가 말티즈야. 근데 얘도 무슨 병이 있으니까 이거 빼고 못 빼고 해서 칼로리 계산해서 주는 그런 회사가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분야는 세분화되고 있고 맞춤형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굉장히 급성장하는데 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광유로 간다. 너무 오버 센스로 외국에도 안 하고 있는데 예? 뭐 주얼리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강아지용 케이크를 만들어서 뭐 생일날 뭐 할 때 그걸 또 강아지용 케이크를 또 이렇게 선사하고 그래서 장례식장도 생겼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장례식장에서 뭐 이렇게 크리메이션해서 이렇게 유골함에 담아주면 또 그 강아지들만 또 이렇게 모시는 그런 추모관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 아주 점점 뭐 하는데 조금 너무 과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니즈가 있으니까 그 산업이 되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휴머니즘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게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이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까지 갔냐면요. 동물이 이제 한 20년 살다 죽었어요. 많이 산 거 아니에요? 강아지는 한 15년만 넘어도 100살 자기 견생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20년 살고 진짜 많이 사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보호자가 죽었어요. 자살해버리고. 이 계획 없으면 나는 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야, 이것까지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이게 너무 과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동물이 삶이 짧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생명의 존귀함 그런 걸 느끼면 좋겠고 나에 대한 어떤 그 인생관이 바뀌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 대비한 자기를 이렇게 의인화한다. 이게 좀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고요. 동물복지도 좀 이따 나오시기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실험동물은 이제 거의 사람 수준으로 실습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갖다 실험 못 하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실험하려면 다 허가받아야 되고 적은 숫자로 해야 되고 아니면 동물 실험하지 말고 그 대체할 수 있는 모델 갖고 하라. 이게 지금 추세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연구하는데 굉장히 제약점이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생체 갖고 실험 많이 했었거든요. 동물 생체 갖고.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학교에 있어도. 그리고 이제 국가 사역견에서 경찰견, 군인견 애들이 리타이어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락사 시키고 그럴 때 학교로 다 왔어요. 그리고 해부학 실습제로 썼었는데 그것도 막아놨어요. 국가 사역견을 왜 또 실습을 하냐? 누가 난 그걸 잘못했다고 보는데 사람도 뭐 우리 교수도 죽어서 그냥 실습자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근데 그것도 못하게 지금 법이 돼 있다. 우리나라 복지법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애들하고 우리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는 어떠냐는 걸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입니다. 20년 개 안 됐고 우리나라들이 동물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 익히는 동물도 많아졌고 또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그 강아지가 이제 버릇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물고 막 짖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유럽이 잘 발달돼 있어요. 반려동물 쪽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은. 그 걔네들은 여러분들 유럽 여행 하다 보시면 길거리에 홈리스들도 강아지 옆에 놓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걔들 만져도 가만히 있다고요. 으릉거리기도 않고 가만히 보면 만지나 보더라도 꼬리 좀 찾아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교육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사회 교육이 돼 있던 거고 이제 동물도 지가 또 사람인 줄 알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걔네들은 내가 볼 때 교육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애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반려동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육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하고 이 문명국에 있는 사람들 레벨이 다르듯이 동물도 교육에 따라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동물도 교육을 시키면 문명국에 사는 동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마 국민들 대상으로 동물을 어떻게 나랑 같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동물 보험인데요. 이거는 오래된 한 10년 전 거죠. 2017년, 16년 건데 0.02%였지만 어저께 그저께 데일리베이스 기사 보니까 1%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도 아주 미미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보험을 그 전에 안 들었느냐? 돈이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봤자 뭐 돈 별로 안 냈었는데 이제 병원 갔다 오면은 뭐 자기 병원에 갈 때보다 10배 또 많게 100배까지. 예? 여러분들 스케일링 하면 우리 보험 15,000원이 하잖아요. 예? 우리 가면 강아지 스케일링 얼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80만 원입니다. 80만.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요.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신 마취해야죠. 전신 마취하려면 혈액 검사 필요하죠. 엑스레이 찍어봐야죠. 왜 마취 때 죽으면 안 되니까.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 죽었으면 보고자 이해하겠어요? 근데 마취하다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약하거든요. 사람은 뭐 10만 명에 한 명, 그렇죠. 동물 3천 마리 한 개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용량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부담감이 굉장히 많죠, 수의사들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고 안 내려고 검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건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 학교에 오시면 요즘은 거의 전문가들이 많아져서 거의 안 죽여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죽였거든요. 스케일링 하다가. 근데 밖에 나가시면 싸게 해요. 뭐 2, 30만 원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주사 맞히만 하고 할 텐데 위험도가 있죠. 잘못하면 보내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내면 안전하게 하실 거고 적게 내면 위험 부담하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좋은 수의사 만나면 또 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 애들을 보시면 영국, 스웨덴 쪽 애들은 보험 감이 무지하게 높아요. 걔들은 알거든요.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게 계속 내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도 보험업계가 굉장히 메리츠가 아마 70 몇 % 차지하는 것 같은데 뭐 삼성, 현대 다 껴 있어요. 다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비보험처럼 돼버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수가를 어떻게 매길 수가 없잖아요. 병원마다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진료부 공개해라. 뭐 이거 그거 하겠다는. 우리 수의사 야 우리 거 다 내놓으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도 문제가 되고 처방전 다 공개해버리면 약국에서 그냥 약 줘줄 거 아니에요. 병원에 안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험업계하고 좀 얘기를 해봐서 어떤 식이겠냐면은 야 평생 건강관리로 가라. 질병 걸렸을 때 보험해 주려고 하지 말고 평생 예방 개념의 보험회사가 만들어지면 니들도 좋고 보호자도 좋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생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좀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병이 걸렸을 때 병원 갈 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보험을 들면 이게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해준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워닝 해주는 거예요. 뭐 6살 되면 6개월 되면 어디 가세요? 뭐 1살 되면 무슨 뭐 검사해 보세요. 뭐 이런 거를 미리 노티해주고 몇 개는 브로셔 줘서 그냥 하게 해라. 그러면 보호자들이 가입률이 높아질 거다. 돈을 평생 관리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을 보시면 이게 허가가 있고 등록제가 있는데 생산업보다 허가제로 바뀌었고요. 이게 보신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등록을 보시면 이제 판매하는데 수입하는데 장미업이 굉장히 많죠. 200 지금 57개나 있는 거예요, 이게. 미용업이 물론 당연히 많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 운송업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지금 그 운송하는 게 있어요. 전화하면 카카오톡에서 그 강아지만 운송해주는 모빌리티도 지금 돼 있고요. 위탁관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전에는 그냥 걔 좋아도 저기 회사 갈 때 보면은 맡기고 집에다 두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가서 또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걔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걔가 분리불안증도 생기고 뭐 이상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출근하면서 위탁에 맡기는 거죠. 유치원 가는 것처럼. 걔 유치원이 있어요. 갖다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회사 갔다가 올 때 찾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산업화 돼가고 있어요. 그 해외여행을 그러니까 개 키우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요. 밥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또 생겼어요. 공항 근처에 강아지를 맡기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올 때 걔 찾아고 오는데 그동안에 뭐 하냐? 미용시키고 뭐 걔 건강 검진을 해주고 뭐 꼭 없는 동안에 보호자 없을 동안에 그런 산업이 지금 연계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추세입니다. 지금 추세고 그다음에 전시도 아까 이제 첫 사진이 대통령이 독쇼에 갔을 때 그 사진이 있는데요. 후보자 시절 때 지금 독쇼나 캐쇼가 엄청나게 지금 성황하고 있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부스만 들어가면 뭐 다른 부스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그것만 쫓아다니시고 있는 반려인들이 엄청 많아요. 가면은 싸게 사니까 사료도 싸게 사고 뭐 용품도 싸게 사오니까 뭐 돈 10,000원 내고 들어가더라도 더 이익이 많은 거예요. 그런 그 새로운 제품을 또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거야. 그런 니즈가 있어서 이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점점 성장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반려동물 영업장수나 뭐 그 근무하시는 분들. 그 성장 산업은 맞다. 그 얘기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 반짝했다가 다시 또 이제 원래대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펫프렌즈랑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몰도 생기기 시작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닥터 맘마 뭐 장례 서비스 벤처스 여기 타코에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는 다 소규모의 그 소돼지 양만 만드는 회사가 많았는데 이제는 반려동물도 크니까 이 큰 업체들이 끼기 시작했어요. 대웅, 유한, 뭐 GC 녹십자 랩셀은 혈액 검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 아침에 쫙 수거했고 와서 자기네 연구실에서 분석해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 사람 유통 라인이 있으니까 동물병 한 번 더 도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치주 질환에 쓰는 캐니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치매 걸렸을 때 쓰는 약도 막 나왔어요. 동물용으로. 근데 문제는 맞냐는 거거든요. 환자가. 그러니까 오래 못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 개들이 600만 마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10%면 60만 마리거든요. 그 중에 10%가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치매 걸리겠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가 있어야 이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거죠. 아직까지는 그 동물 수가 적은 거죠. 사업하기에는. 그렇지만 큰 개들은 소돼지는 다른 거예요. 걔는 양이 많잖아요. 걔들 뭐그 투약할 양이 많으니까 거기 장사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수의사 관련 우리 동물 관련 법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수의사법, 약사법 뭐 이렇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규제를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나와 있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동물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을 하면 2개월 이상인 강아지나 고양이 안 하죠. 개만 하죠. 그거는 강아지만 의무죠. 30일 내 하게 돼 있고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고요. 맹기한 소유자도 입마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도 법률로 만들어져 있고 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걸립니다.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보호자가 처벌받게 돼 있고요. 동물학대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뭐 때린다든지 동물을 때리는 걸 누가 봤으면 신고하면 돼요. 학대야. 바로 학대야. 그리고 뭐 동물 상해라든지 허가 맞지 않고 체액을 채취했다든지 어떤 장치를 설치했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위험이 되고요. 도박, 오락, 광고. 옛날에는 뭐 투견도 많았는데 다 불법입니다. 투견해갖고 뭐 이기면 그 소유주가 돈을 받고 말있잖아요. 그런 거. 신체 고통. 그다음에 또 유기견을 갖다가 포획해서 판매한다는 다시. 유기견은 유기견 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걔 주워서 팔아도 걸린다 이런 얘기고요. 뭐 당연히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 반려동물은 지금 사회적 재산으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재미는 있으시죠? 이게 조금 새로운 분야니까. 지금 반려동물은 사회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어드밴스된 개념인데요. 이게 옛날에 뭐 반려동물 나랑 노는 애, 뭐 가족 같은 개념.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동물을 하면서 사회적인 교류가 되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공감할 수 있고
뭐 지역사회도 어떤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독스포츠라고 하는 분야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유튜브에서 영국에서 그 독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독쇼는 뭐 걸어가고 워킹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걔들은 걔하고 누가 제일 춤을 잘 추냐. 음악 틀어놓고. 그 CRUFTS라고 크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년 해요. 3월달 초에. 근데 공개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시합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질리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애물 경기거든요. 누가 빨리 장애물 원래 코스대로 빨리 돌아오느냐. 그것도 보면 아주 신나죠. 이건 볼대를 막 강아지가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 장애물 그 4마리 개가 이렇게 경주하는 게 2팀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떼떼떼 그 허들을 넘고 와서 공 집어갖고 오는데 다음 마리가 그걸 터치하고 하는 거예요. 그 4마리가 한 조인데 누가 빨리 오냐는 거야. 2팀에서. 그 플라이볼 게임이라 하는데 아마 크로스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 안 들어왔어요. 어질리티만 들어와 있고. 근데 그런 산업 만약에 스포츠가 들어오면은 강아지하고 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또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많이 킬 거다. 또 산업도 많아질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대학교 총장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질리티나 그 음악 틀어놓고 하는 그런 거 아마 방송국 애들도 아마 히트를 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가 이제 걔가 근데 그 훈련 받은 게가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 훈련을 시키는 트레이닝 센터도 만들 수 있고 아카데미도 만들 수 있고 그것도 하나 재밌는 거라고 하는데 한번 나중에 가서 CRUFTS입니다. 그거 한번 쳐보시면 막 떠 있으니까요. 크롭스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야 이런 세상이 있었어 뭐 그거 느끼실 거예요. 또 보더콜리가 영국 애들도 뭐한 양치기견이거든요. 보더콜리라고 하는 게가 6마리 풀어놓고 그 들판에 우리 이만하게 만들어놓고 호각만 불어요. 그러면 보더콜리가 그 몰아 6마리 몰아서 누가 빨리 우리의 6마리 채워 넣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임도 해요. 그래서 동물 갖고 진짜 많은 게임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고까지는 못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이제 보호산업 법률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생산이죠. 어떻게 위생 체계를 만드느냐. 유통. 이게 막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경매도 시작하기로 했고 또 이게 판매하고 나서 동물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동물을 보통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우리 수의사 입장에서 권장하는 건 2달이 지나야 되거든. 근데 2달 지나면 좀 미워져요 얼굴이. 그러니까 판매가 제일 좋은 건 1달 됐을 때 파는 거예요. 이빨도 안 난 애들이거든요. 조금 나기 시작한 애들인데 걔네들 어미젖을 빨아야 되는데 그냥 팔게 되면 집에 가면 그냥 사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탈 나고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 2달 된 강아지가 여기 계신 분들은 강아지 2달 된 거 사세요. 그럼 병이 별로 없다고. 백신에이션 한 번에 2번 하고. 그전 거 너무 어린 사다가 집에 가서 젖 안 빨리면 이가 나야지 젖을 띠는 거잖아요. 근데 이도 안 난 애를 그냥 파는 그 나쁜 그런 애기 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 반려산업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근거 마련하고 있고 죽고 나서 그 장려 산업이죠. 그래서 농림부 정책에 이게 6가지 분야를 만들어 놓고 2020년부터 5개년 계획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뭐 동물보호, 복지, 반려 영업 관리, 뭐 유기 방지, 농장 동물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장 동물이 이제 뭐 닭 같은 경우 요만한데 뭐 A4지 한 당 되는 그런 공간에 닭 집어넣고 키워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컸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동물도 키울 때부터 좀 복지스럽게 키우면 사람한테 결국 건강에 좋다. 이제 그런 개념 바뀌기 시작한 거죠. 동물 실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그다음 얘기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거 내용이 조금 더 과제별로 이게 농림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복지 여기서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처럼 거 보시면은 올해 생긴 게 동물복지 환경정책관이 있어서 동물복지과가 있고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반려산업 동물의료팀이 이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그 중간중간 떼우면 방역정책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그 일종의 전염병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류독감, 구제역 생기면은 막 메모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을 돈을 줘야 되거든요. 농민들한테 85%인가 90%인가 그 보상을 해줘요. 근데 그게 국가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웃긴 게 뭐냐면은 구제역 방역과 AI 방역 이렇게 질병명을 걸고 과를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웃긴 거거든요.
병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냥 이거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걸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농축산 위생 품질 팀 이게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약화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축 관리부터 이게 위생적인 거 병이 없고 정말 국민한테 먹거리에 위생적인 개념을 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취소돼 이게 약화돼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푸드 세이프티인데 요게 USDA 미국에 있는 농림국인데요. 여기는 푸드 세이프가 딱 있다고요. 여기는 정말 그 도축을 하면요. 도축하면 이제 딱 가르잖아요. 그리고 림프노드 다 갈라봐요. 림프노드가 병이 오면 제일 먼저 부어오르니까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한데 이게 좀 너무 약해져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대한수의사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대한 정책입니다. 동물 의료 체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정부 조직 내에 전담 보건복지국처럼 농림부의 동물보건정책국을 해라. 보건복지부처럼 동물보건복지부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게 사람한테도 좋고 또 농림부가 커갈 수 있는 방향이다. 왜냐면 다른 건 다 세태하고 있죠. 농림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껴안으면 농림부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의 홍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보건부로 가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농림부 빠져나가겠다. 사람하고 같이 놀겠다 우리도. 안 하면 간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동물 의료 서비스 공공성 확보, 거기도 이제 건강보험, 부가시세, 이게 동물 치료하면 여러분들 이제 동물병 가서 의료비 내잖아요. 그 부가세 10%더 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예? 그런 거 없애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이거 과학적인 너무 이게 거기 이제 동물 막 매몰시키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수의사도 스트레스 받고 간사람들 동물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니까. 그 얼마나 그 심리적인 그게 있겠어요. 정신적인. 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좀 방어하고 그 과학적으로 좀 해달라는 거고. 또 농장 전담 수의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안 가고 이게 전부 반려동물만 하고 싶지 누가 시골에 가서 똥 붙여가면서 치료하고 싶겠어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전담할 수 있어서 여러 군데를 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보장해야지 남아 있다는 거고요. 예찰 제도, 공수위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사람 동물 질병 관리 통합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긴 한데 정부가 이거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지금 사드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동물 유래거든요. 이게 주노시스라고요. 인수공통 전염병인데 이게 동물한테 온 게 사람한테 온 거거든요. 변이가 돼서. 그럼 미리 우리가 예찰을 했으면 걔네들 먼저 이렇게 다 샘플링해서 얘가 병에 걸려 있으면 그 전에 선제적인 할 수 있었을 텐데 의사는 의사대로 놀고 우리는 걸렸을 때 나중에 그때 진단 내려서 뭐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요번에 그 식구 때문에 돈 번 사람이 수의사예요. 그 파이자 사장도 그 백신 맞은 사장도 수의사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진단 키트 만든 사람이 SD 바이오센스라고 그 사람도 우리 동문이에요. 80학번이에요. 서울대학교 250억 냈어요. 이번에 작년에. 그걸 다 우리 줘야 되는데 수익가는 50억밖에 안 줘. 200억은 본부로 가져가 버렸어. 뭐 세금을 아니 그 사람이 3조를 벌었어. 3조. 3년 만에. 어디 가든지 이거 수신 거 있잖아 이거. 그게 그 사람이 만든 거야. SD 바이오센서로. TV 광고까지 나와 지금. 그러니까 수의사가 이거 진단 이런 거 잘하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안 하고 지금 이런 모든 전염병은 수의사가 인벌브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부 조직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 주노시스 이거를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헬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이따 나올 텐데, 이거 우리나라 뭐 수의사가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동물병원이 35%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퍼져 있고요. 이게 원헬스 개념이 중요한데, 사람, 동물, 환경이 하나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동물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거고 환경이 아프고 동물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다는 거야. 이걸 다 같이 컨트롤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헬스라고 하는 개념에 공중보건학, 뭐 환경, 수의학, 휴먼, 의학, 그다음에 기초 하시는 분들, 에콜로지 뭐 다 합쳐서 해야지만 우리 전체 지구에 사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한 10여 년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개념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조직이 받침을 안 갖추고 있다고. 이걸 보건복지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림부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융합연구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서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기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3년간 멈췄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그런 게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동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이렇게 관리하자는 거고 안전하게. 그다음 환경 문제. 그다음에 먹는 음식 이런 거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동영상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도나? 그게 이제 2017년인가? 그때 우리 원헬스 개념으로 우리가 뭐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수의사들. 그때 만든 건데 너무 잘했더라고요. 이해하기 쉬워서 놀았습니다. I am a doctor, providing chances of better lives for animals around the globe. Then the animals care us humans and heal our hearts and minds. I work for stronger relations between animals and humans, healing the world. I am an educator, training and educating veterinary professionals upholding the highest standards of medical ethics. I work to inculcate the public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animals around us. I also provide information improving people's lives. I am a pioneer, striving for new ways in medicine and basic science. I give my best to ensure the progress of humanity with healthier lives. I am a guardian, protecting people's lives from health risks arising from the interactions between animals, humans, and environment. I safeguard the quality of foods. I am a conductor, orchestrating the world for a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s, animals, and environment. Here we are, veterinarians,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듣고 싶죠? 재밌는 얘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저도 반려견 키워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반려견 동물에 대해서 무지한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뭐 하나에서 열까지 또 인생 견생이죠. 견생 전방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서가문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오신 두 분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발표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뭐 임 교수님 굉장히 환영하실 것 같은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뭐 반려동물도 없고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이 토론을 맡게 된 이유가 이 교수 사이 고질적인 개서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토론을 부탁드렸는데 워낙 잘하셔서 그래도 짬밥이 많으니 사회를 보시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토론 진짜 뭐 더 붙일 것도 없고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하나는 있습니다. 승마를 하기 때문에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 뭐 같이 하라 그러면은 승마 타는 자체가 말을 또 혹사행위로 지킵니다. 그래서 또 싫대요.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이게 이제 현실은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국가는 뭐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행정학의 기본적인 그 질문 사항인 규제냐 반규제냐, 그죠? 그냥 놔두면 지금 우리 반규제론자들 주장에 그대 내가 이해한다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다가 현재까지 오듯이 이렇게 오는 거고, 또 반대쪽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그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방적인 거, 또 큰 방향은 어느 정도는 최소한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반려동물뿐만 아니고 앞서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식물도 좀 고통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이제 물고기 같은 거, 생선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 생명체 무슨 위원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방향을 고민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 헌법에 나온 대로 인간 중심인 사회거든요. 아무리 뭐 해도 동물과 인간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그 동물, 식물과 같이 사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것이 바로 위원회에서 고민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가 아까 이제 그 농림부 조직도나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쫓아가고 있는 건데요. 좀 더 프리벤티브한 그런 스테이트가 되려면은 결국은 지금의 보건복지부의 굉장히 그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축소해서 그거를 그 농림수산부에 그게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적어도 뭐 본부 정도의 그러한 것이 고루고루 갖춰져야지만이 결국 인간하고 사람, 여기 동물, 식물하고 더불어 사는 어떤 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급진적인 것 같아도요. 사실은 이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동물을 위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보건복지로 갈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또 우리 동물은 또 식품도 되잖아요. 식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수산부에 있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거, 뭐 반려동물, 뭐 실험동물, 뭐 가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법학자들이 개념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되고, 동식물 무슨 관리 기본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일단 만들고 틀을 갖춰야 된다는 게 1번.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정해야 될 건데, 얼마나 예방적으로 강력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뒷전에 쳐서 그냥 사회 발전하는데 쫓아갈 것인가, 이건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행정을 항상 선제적으로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농림수산부 이런 쪽에 반려동물, 식물 이런 데 기구를 두되, 특히 거기에 일반 행정가가 아니고 수의사 등 이런 그 전문가가 많이 진출을 해서 거기서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문외한이 하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 네, 제가 이제 수의사고 또 반려동물 관련 언론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반려동물 관련 창업을 하시겠다고. 반려동물 시장이 뜬다 하니까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 특히 이제 스타트업 정말 엄청나게 많이들 창업을 하시는데, 한 100개 업체 만나면 정말 3년 안에 한 90개가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기업도 진출했다가 없어진 데들이 많은데 제가 그 이유를 가만 보니까 시장을 너무 막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뛰어드시는 거예요. 워낙에 막 시장이 크고 뜬다 하니까 막 뛰어드시는데 뛰어들면 다 돈을 엄청 벌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굉장히 시장이 크지 않고 작고요. 성장하는 시장은 분명히 맞지만 생각보다 작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되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시장을 장밋빛 전망을 가지나 봤더니 이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조사할 때마다 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출생 신고도 하고 사망 신고도 다 하잖아요. 근데 동물은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 우리나라에 개, 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강아지는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 한 절반 이상은 안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고양이는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빼고 다른 반려동물은 아예 등록제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동물 등록 하신 분들도 많이 잘 모르시는데요. 사람도 우리가 전입 신고도 하고 또 사망 신고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동물 등록했다고 끝이 아닌데 보호자분이 이사 가셔서 주소가 바뀌고 연락처가 바뀌고 그럼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등록한 강아지가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다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동물 등록 데이터도 완전히 부정확한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이제 개고양이 숫자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좀 많은 숫자를 조사를 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는 그때 역사상 처음으로 반려동물 조사를 한 건데 그때는 이제 키우냐만 물어봤어요. 몇 마리 키우냐 이런 걸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2025년에는 몇 마리 키우는지까지 좀 물어보면은 데이터가 약간 정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동물 등록제도 이제 단속 같은 걸 조금 더 홍보랑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고양이도 동물 등록제를 좀 의무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결국엔 이런 일을 다 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 동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조직이 많이 작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까 원헬스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막 반려동물 관련 또 우리 야생동물 또 전시동물 또 실험동물 농장동물까지 이 동물과 사람의 접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생긴 신종 감염병은 전부 다 동물에서 왔다고 보시면 틀리지가 않아요. 메르스, 사스, 뭐 우리 옛날에 신종플루, 코비드 19도 그렇고 지금 엠폭스도 여러 번 원숭이 누창이잖아요. 우리가 동물 건강, 사람 건강을 다 같이 원헬스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물 관련 조직은 문제가 반려동물, 농장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고 야생동물, 전시동물은 환경부가 관할하고요. 실험동물은 식약처로가 있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이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물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이걸 전체적으로 동물 관련된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토론을 짤막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의견 교환을 하면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동물이라는 게 원래부터 자기들이 카테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붙인 거죠.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붙인 거고 인간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려동물이라는 카테고리가 또 나온 거고요. 그 야생생물보호관리법이 있는데 이거는 왜 야생에 사는 것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게 정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think outside the box 해가지고 뭐 프랑스의 꽁방시옹 시투아이언처럼 시민의회처럼 이걸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삼아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사람에 관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다 분야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전문가도 따로 형성이 되고 하니까. 근데 특이한 거는 그 수의사라는 직업이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하고 다른. 물론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의료는 의료에 그 포커싱을 하고 있을 뿐이지 수의사는 반려 산업까지 다 지금 이제 커버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특수한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캐고 캐도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제가 사는 성남시의 어떤 아파트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굉장히 그 엄격하게 통제 기준을 아파트 그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반려동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합의가 다양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산업 문제는 또 다른 얘기죠. 산업은 경쟁력이고 또 수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기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좀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문제 물음 같은 게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우리 송학문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그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뭐 토론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임도빈 교수도 뭐 시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토론했으면. 예. 지금 뭐 두 분 토론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 더 이상 애도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려면 거기에 또 재원이라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어떤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기상조인 건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는 지금 동물 관련해서 재원이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관리에만 1년에 뭐 3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2년 전만 해도 100몇십억이었거든요. 막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동물 안 키우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죠. 내가 내 세금을 줬다 쓰냐.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좀 양육세, 보유세를 걷어보자라는 사회적 논의 시도가 있었는데 얄짤이 없습니다. 붙이는 순간 갖다 버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내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을 피는 걸 좀 당당하게 요구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논의는 좀 하여튼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농림부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시도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의사 협회나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 훈련이나 이런 훈련하신 분들 있잖아요.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훈련할 수 있는 그 장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그런 게 갖춰져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기 여기 관악구에도요 몇 개가 있어요. 개 훈련장 보람에도 있고 우리 낙성대 밑에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 되면 자기 선거 공약으로 걸기 위해서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진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이쪽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반려동물 우리 관계된 대학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동물 보건사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동물 간호사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사람 간호사들이 적극 반대했어요. 왜 동물 니들이 무슨 간호사야 왜 이걸 붙여갖고 보건사로 바꿨어요. 동물 보건사로 해서 한 40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테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동물병원을 그 간호사 역할을 해주는 테크니션들이 있는데 그쪽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어요. 거기서 미용, 뭐 훈련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좀 보충해 주세요. 지금 반려동물 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사들도 많고 훈련소도 많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자격증도 다 그냥 민간 등록 자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나 그냥 내일 애견 훈련소 차려서 영업하셔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대신에 지금 최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내후년부터는 이 훈련사가 국가 자격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그러면 좀 전문적인 훈련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반려견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무조건 착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목줄 길이도 2m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늘리면 이제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규제는 좀 이해를 하지만 반려견도 사실 답답할 수 있거든요. 최근 나오는 동물 행동학 논문을 보면은 반려견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프리시로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게 행동 문제를 많이 줄인다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이 반려견 놀이터가 많이 늘어나면은 좀 보호자분들께서도 좀 데려가서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고 이렇게 놀게 하고 하면은 행동 문제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그걸로 친다면요. 난 사실은 반 반려동물주의자거든요. 실제로 내는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는데요. 이게 길거리 갈 때 2m를 잡아도 가까이 이렇게 오는 척만 해도 저는 사실은 기분이 나빠요. 불쾌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지금 막 굉장히 무서워해. 네, 진짜 무서웠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보는데, 그 유럽에서는 그거를 그 민간이 이렇게 직접 거래도 안 되지만 처음에 했을 때 교육 훈련을 반드시 시켜서 검증된 걸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반반려동물주의자한테도 큰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요거는 국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좀 저기 뭐 행정대학원 아니고요. 저 치학대학원의 노상호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까이 있고 서가분 선생님하고 예전에 동물병원 조교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친분도 있고 해서 보면은 막 농림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동물의 모든 법에서 최상위법이 동물보호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험동물 윤리나 뭐 동물 실험 관리 이런 거를 일을 하고 이제 그 논문도 좀 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런 위원회 일도 하면서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게 부처 간 되게 장벽이 심하고 농림부가 동물보호법이 최상위법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냐 뭐 야생 이런 하위 법들이 상충되는 게 있는데 아무리 건의를 해도 농림부에서 컨트롤을 못해요. 농림부에서 사실 자기들이 상위법이니까 이거를 지적을 하고 하면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림부도 그냥 자기들도 포기했다고 이러고 웃기는 게 뭐냐면 실험동물 우리가 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만들고 뭐 동물실험 관리하고 이럴 때 그 여러 가지 법을 한 두세 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교집합을 다 지키려고 우리가 뭘 만들면은 결국은 다 위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구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요 부서들도.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좀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잘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좀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동물 보호 단체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제 영국이랑 한국의 그 실험동물 뭐 이런 이제 그 반려동물들의 사용 현황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논문 한 편 쓴 게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비교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은 동물 실험을 이 횟수로 따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리수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개 한 마리 가지고 영국은 한 10번 실험도 가능한 거예요. 원숭이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사육견은 이래서 안 되고 어떤 인베이스라는 실험을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그거는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냥 돌봐야지. 이걸 또 실험했으면 그게 그냥 다 불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거버먼트 거기에 아예 도큐ment 나와 있는데 안 그러면은 실험동물에 쓰지 않아야 될 동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인베이시브한 실험을 했으면 그 동물들은 어차피 그런데 적응이 돼 있고 하니까 뭐 인베이시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여기 한번 다리 분질르고 여기를 또 분질르면 안 되겠지만 뭐 한번 수술한 거면은 뭐 그 다음에 얘네들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이 온전하면 뭐 영양 뭐 사양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한 마리 가지고 여러 실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 마리수가 영국이랑 우리랑 비슷한 걸로 저는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리수는 훨씬 적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법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그게 다 동물 보호 단체들이 사실은 계속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동물을 해프게 쓰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동물 보호 단체들한테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랑 같이 어떤 소통의 장이 좀 있고 뭔가 좀 법적으로 이게 가이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 이게 문제가 지금 동물 실험까지 가게 되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그 뎁스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건 짧게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반려동물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동물 실험 뭐 윤리 뭐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예. 아직도 위령제 지내나요? 예. 예, 선생님 먼저, 예, 저희 대학 그 뒤에 가시면 수혼비가라는 게 있어요. 수혼, 금숫자 써서 동물 숫자에 혼. 거기는 이제 제사를 한 번씩 지내는데요. 동물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신혼동물, 레드 마우스 뭐 이런 애들. 그 마우스 사료 갖다 놓고 배추 갖다 놓고 절 한 번씩 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는 거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해단체의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해단체 간에 충분한 토의 없이 만들어진 법이다. 실험동물복지법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진짜 유저들하고도 이가 됐어야 되는데 그쪽 관계된 사람 또 동물보호단체 입김이 세다 보니까 목소리 센 사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 이렇게 저는 질문 아까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학범 대표가 조금 더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적인 그 동물 장미 업체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야간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차피 국가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동물이라 하는 건 물건 취급이거든요. 이걸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면 물건 취급을 해요. 재산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개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물어 이거져야 아마 이건 개별적인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물 요양원은 지금 개별 병원들이 많이 만들고는 있습니다. 호스피스 개념인데요. 근데 그거가 아마 국가적으로 그것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니즈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외국 애들은요 바로 안락사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개념에서 봤을 때도 얘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고 걔네들은 사람조차도 지금 안락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유럽의 몇 나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생존의 의미가 없을 때는 그렇게 동물도 우리가 이제 암 걸리잖아요. 그럼 외국 애들은 전부 안락사 오네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게 이제 나라마다 약간 다른데 아마 호스피스는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국민들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미국 애들과 같은 생각이 바뀌면 아마 안락사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제 생각이고요. 우리 동물 장례식장은 일단 동물 사체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땅에 묻는데 자기 땅에 묻는 거 포함해서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생활 쓰레기로 버리던가 동물 화장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동물 장례식장은 한 60몇 개 있고요. 근데 공공 장례식장이 지금 한 개 작년에 생겼어요. 오수 폐추모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많은 지자체장들이 선거 공약으로 공공 동물 장례식장을 이제 막 공약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설이든 공공이든 이 동물 장례식장이 완전히 혐오 시설로 분류가 돼가지고 땅을 지금 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그래서 재원 마련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땅 문제 때문에 막 많이 생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물 장례식장, 네, 동물 장묘업이라고 동물보호법에 돼 있는데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고 화장장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소각기라고 하나요? 네, 그래야지만 허가가 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습니다.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파트 2를 할 수 시즌 2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저도 또 초대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라 앤 파우나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그 식물과 동물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가장 최상의 개념은 가이아 지구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정책도 어떤 레벨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환경보존법이 있고 생물 다양성 기본법이 있고 또 야생동식물 관리법이 있고 동물보호법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성질을 가진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미 그런 스테이터스 코어는 그런데 정부가 어떤 경우에 개입해야 되느냐,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육성할 때는 어떤 수준에서 개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또 가령 책임 윤리에 관해서는 어떤 레귤레이션을 이제 도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최소한의 그 인터벤션이 뭐냐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모든 일을 다 떠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 지켜주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정부가 꼭 굳이 화장장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바쁜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재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우리 임도빈 교수도 지적해 주셨고 그랬지만 이거를 정부가 개입해야 될 맡아야 될 부분과 민간에서 합의를 형성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 아까 혐오자들도 있는데 혐오자들은 어떻게 또 배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에서 또 앞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중지를 잘 모아서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마 그 컨퍼런스 같은데 다이alogue 같은데 아마 첫 술에 부를 수는 없겠죠. 앞으로 시즌 2, 3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좋은 아주 흥미로운 그 발표를 해주신 서강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주 유용한 토론을 해주신 이각범 데일리벳 대표님, 또 반반려주의자임을 실토하면서도 끝끝내 그 좋은 토론을 해주신 임도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